안녕하세요. 행정학개론 11주차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녹화하는 날짜가 오늘 목요일인데, 그러니까 5월 21일이죠. 5월 21일인데, 여러분들 답안지를 다 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번 주 일요일이 되면은 여러분이 답안지를 다 돌발 퀴즈 답안지를 다 제출했겠죠.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책을 다 읽어보셨습니까? 정답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은 싱거운 답변이죠. 그죠? 톨스토이의 말년의 생각들이 보통 그랬습니다. 톨스토이가 말년에 부활이라든지 뭐 전쟁과 평화 뭐 이런 대작을 쓰다가 말년이 되면 이제 이런 단편들, 우화들을 쓰면서 자신의 사상을 전파합니다. 이 우화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짧은 소설들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러시아 민중들을 교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바보 이반이라는 책도 있고, 뭐 이번에 보셨던 사람은 무엇을 사는가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쉬운 얘기를 통해서, 동화 같은 얘기를 통해서 러시아 민중들을 교화시키는 거죠. 정답은 사랑이었죠. 사랑이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1학년들은 앞으로 나머지 인생들, 재수 없으면 앞으로 최소한 60년은 더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매 순간의 선택들이 있을 텐데, 그때 항상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할 내용은 행정학의 여러 분과 중에서 조직이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행정이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관료제 얘기했는데, 관료제 사실은 조직의 일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직론은 무엇에 대한 관심이 있고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국가행정이 잘 된다는 거는 사실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그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직 환경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직론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굉장히 개론적인 얘기. 왜냐하면 실제로 2학년 때 올라가면은 공공조직론에서 이걸 한 학기 동안 배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과목을 신청하기 전에 이번 1시간으로 그 전체적인 어떤 개요를 설명하니까 굉장히 소략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은 어떤 것들이 주요 쟁점이다, 이런 것들은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서 행정학개론 11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학개론 11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할 내용은 행정조직 관리, 그러니까 이제 조직론이라고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행정학에 대한 어떤 역사라든지 혹은 주요 주제들에서 말씀드렸는데, 행정학은 사실 여러 개의 분과학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행정학은 크게 행정조직관리, 주로 이제 조직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사행정, 그러니까 어떻게 공무원들을 잘 선발해서 교육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재무행정,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전에 봤던 정책학, 이렇게 크게 어떤 4가지의 분과학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행정조직관리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행정학이라는 학문이 여러 개 분과 중에서 어떻게 행정조직을 잘 관리할 것이고, 행정조직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잘해서 적절하게 열심히 일하도록 할 것인가, 이런 게 주요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조직 관리는 크게 조직 행태랑 조직 구조로 나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 현상을 볼 때 크게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 혹은 개인주의적 관점과 구조주의적 관점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조직 행태는 조직 내에서 활동하는 인간의 행동, 행태에 대한 연구입니다. 조직 구조는 그야말로 조직의 스트럭처, 구조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양자는 서로 관계가 있겠죠. 그죠? 서로 관계가 있을 겁니다. 즉, 인간이 조직 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그 조직 구조와 관련이 있겠죠. 그죠? 이런 면에서, 그 다음에 인간의 행태, 그렇지만 조직 구조는 아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결정과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자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회과학에서는 미시와 거시, 그러니까 마이크로한 것과 매크로한 것의 어떤 관계로 보는데, 어쨌든 조직론에서도 조직 행태, 즉 조직 내 인간의 행태, 그 다음에 조직 구조,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눠서 조직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조직 구조와 관련해서 행정 구조, 행정 조직의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조직 내의 어떤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요. 조직 행태랑 관련해서는 리더십 문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어떤 리더십이 중요한데 그 리더십 문제라 그 다음에 인간의 동기부여, 어떻게 그 조직 내에서 사람들을 열심히 일하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 문화에 관해서 살짝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러면은 먼저 이 질문부터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직론을 당연한 걸 받아들이는데 먼저 조직은 무엇이고 왜 인간은 조직을 만드는가라는 문제부터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이라는 거는 인간이 만든 결사체입니다. 근데 인간은 왜 조직을 구태여 만들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개인들도 다양한 조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개인만 하더라도 저는 일단 학교라는 조직에 속해 있고요. 또 제가 맺고 있는 어떤 인간관계 어떤 다양한 조직 속에 속해 있습니다. 왜 이런 조직을 만들었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자발적이거나 혹은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조직을 만들까? 그리고 인간은 왜 조직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까? 이 문제는 바로 인간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조직은 뭐냐면은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shared goal, 인간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방법으로서 같은 의지를 갖는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조직을 만든 다음에 이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가장 효율적인 어떤 구조는 뭘까? 그리고 그 조직 내에서 자꾸만 농땡이 피우거나 혹은 딴짓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조직 내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절하게 동기를 부여해서 이들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움직여낼 것인가. 이런 게 어떤 조직론의 어떤 핵심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직이론이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 근대 조직이론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왔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부는 우리가 예전에 연구했던 겁니다. 조직이론의 가장 효시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과학적 관리론의 문제의식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을, 테일러라는 어떤 엔지니어였죠. 어떻게 공장의 노동자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게 해서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이 문제의식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동작과 사람들의 어떤 시간을 연구해서 가장 표준적인 그 동작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여기에 깔려있는 전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은 기계와 같은 부속품과 같은 존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외적 자극에 반응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아이디어에 기반해서 우리가 그때 봤던 20세기 초에 컨베이어 벨트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근대 포도주의적 생산 양식이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테일러의 어떤 과학적 관리로는 이런 전제들 속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생산성의 혁신을 갖고 온 거죠. 물론 갖고 왔는데 여기서 이제 깔려있는 대전제는 뭐냐면 인간은 기계와 동일하고 기계의 부속품과 같다 뭐 이런 거였죠. 근데 사실 인간은 그렇게만 하는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은 외적인 자극에도 반응하지만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어떤 내적인 동기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인간관계론이라는 겁니다. 이 인간관계론이 이제 발전한 것은 그때 얘기했듯이 호선 공장에서 실험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때 알다시피 하버드 대학의 메이오라는 사람들이 테일러주에 입각해서 호선 공장에, 시카고에 있는 호선 공장에 가서 조명 밝기를 조정하는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한쪽은 실험군으로 주고 한쪽은 통제군으로 주면서 실험군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명을 움직여서 생산성의 변화를 보고자 했는데 통제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이상한 반응이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은 통제군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쪽 실험군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꿈쩍꿈쩍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도 평상시와 다르게 노동을 하면서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호선 실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호선 실험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인간은
독특한, 기계와 다른 독특한 내적 동기를 갖기 때문에 이 조직을, 인간의 모임인 이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인간의 인간적인 특성, 인간의 어떤 감정과 심리, 이런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조직관리론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그게 바로 인간관계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내 비공식 집단을 통한 소속감 고치, 유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조직 내에서 인간을 움직이기 위해서 외적 동기, 성과급이라든지 외적 자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인간은 반응에 자극하는 기계와 비슷하다는 생각이죠. 반대로 인간관계론, 호손 실험에서 발견된 발전한 인간관계론에서는 인간은 내적 동기를 가진 인간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외적 동기보다 그러니까 외적 강제라든지 혹은 어떤 외부적 인센티브, 물질적 인센티브보다 조직 내의 소속감, 사람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의 관점에 따라서 조직관리 기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내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 입각해 있다면은 어떤 외적 자극이라든지 통제라든지 감시라든지 혹은 물질적 인센티브,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으면 성과급을 세게 주고, 그 다음에 못하면 자르거나 혹은 임금을 깎고, 이런 식으로 조직관리를 하겠죠. 반대로 내가 인간관계론적인 입장에 있다면은 인간의 내적 동기가 중요시 여기니까 이 사람들이 조직 내에서 열심히 일하고 한눈 팔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사명감, 그들이 이 다른 사람들의 관계, 그리고 왜 그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주목하겠죠. 그죠? 이거는 사실은 이런 조직 내의 인간에 대한 이런 관점은 사실은 조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학습을 하는데 혹은 이제 수업을 받는데 제가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은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성적 평가를 엄격하게 해서 F도 주고 그 다음에 불이익을 줄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랑,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이 주제가 중요한지, 이 이유라든지 이 공부를 하는 것의 의미를 설명해 줌으로써 학업 동기를 고취하는 거죠. 어떤 게 더 효율적입니까? 쉽지 않죠. 조직관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해야지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발전해왔다. 그래서 맥그리그는 조직 이론과 관련해서 X이론과 Y이론이라는 걸 발전시켰는데, X이론은 뭐냐면 인간은 본래 일하기 싫어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왼쪽 그림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인간은 원래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는 존재니까 경영자 입장, 관리자 입장에서는 통제하거나 엄격한 조직 문화가 선호되는 거죠. 반대로 Y로는 뭐냐면은 인간은 자율적으로 스스로 자신을 규제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는 거죠. 즉 오른쪽 상황이죠. 구성원이 더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자는 왼쪽 그림처럼 위에서 내리찍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가능성과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유방임하고 그 다음에 권한을 주고, 다만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책임을 부여하는, 굉장히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이런 식의 방향으로 조직을 관리하겠죠.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정답은 전 없다고 봅니다. 다만 어떻게 조직 내 인간을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조직 관리 기법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조직 이론이 발전했고, 더 많은 조직 이론이 이후에도 있는데, 어쨌든 좀 더 제가 오늘 강의가 더 재밌고 조직론에 대한 것이 더 재밌다고 생각되면은 2학년 올라가서 조직론 강의, 공공조직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직론이 전체적으로 무엇에 관한 얘기고 어떤 것들을 연구의 주제로 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얘기할 거는 조직 속의 인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간은 모두 다 조직을 만든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조직을 만들거나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인간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것도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혼자 하기 심심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두 번째 질문은 생각해 볼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인간이 조직을 만들지만 인간이 어떤 자신의 공통의 목표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무엇인가 실현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드는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만든 조직 속에서 인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을 원하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그런 것들을 지난 행정윤리 시간에 얘기했는데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개체로서 존재하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죠. 거의 누구나가 어떤 조직 속의 인간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이 조직 속의 인간은 인간이 만든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 사례를 보여주는 게 오늘 얘기할 게 두 가지 사례인데 하나는 스탠리 밀그램의 복종 실험이라는 겁니다. 복종 실험은 뭐냐면은 잠깐 설명드리면은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냥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제 다른 이유를 대고 사람들을 모집하죠. 그리고 어떤 실험을 하냐면은 한쪽에는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이렇게 사람들한테 연기자를 두고 이 사람한테 전기 충격을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거울 건너편에 실험 대상자들이 명령에 따라서 전기 충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점점 전기 충격을 높이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기 충격이 높아질수록 점점 아픈 척 고문을 받는 겁니다. 아픈 척 신용을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5V, 10V, 20V 이렇게 전기 충격이 적을 때는 사람들이 실험을 따르는데 치사하게 그러니까 죽을 정도였던 전기 전압, 그러니까 450V 이 정도로 가면은 과연 여기 실험 대상자들이 명령을 받은 실험 대상자들이 전기 충격을 줘서 이 사람들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전기 충격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이 실험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걸 한번 지켜보시죠.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You press the first switch, and this will indicate to the teacher that you thought it was the first word. It generates electric shocks. When you press one of the switches all the way down, the learner gets a shock. Wrong. Hair. 75 volts. Wrong. Head. 105 volts. Wet.
Continue, teacher, please. Go on. Continue, teacher, please. Go on. Maybe another instance where human life was involved or maybe going on, but I mean, I couldn't see the point. I don't want a guy to suffer that because he was having a heart attack or something. Well, you know, but in a hospital situation, if you work for a doctor as an orderly, he told you to give a hypodermic to a patient, even though the patient protested, well, you might have to do it. Protested, well, you might have to do it. 동영상을 흥미롭게 보셨습니까? 결과는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일부의 사람들은 물론 연기입니다. 이 연기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런 걸 우리가 미필적 고의라고 그러죠.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흰 가운을 입은 그 지시자의 명령에 따라서 전압을 높이는 버튼을 누르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피실험자 65%가 생명에 위험할 정도의 전압을 올려서 상대방을 고문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실험이 목표하는 것은 이 동영상에 나오지만 사실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아이만 같은 경우에 아이만 같은 경우를 이해하는데 좋은 어떤 사례입니다. 아이만은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선량한 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치를 조직이라는 그 조직에 들어가면서 인간에게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잔악한 짓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죠?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선량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조직이라는 나치 조직이라는 그 조직 내에서는 굉장히 악한 인간으로 돌변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 연구가 보여주는 거는 인간이 권위에 복종하는 속성 때문에 그 권위에 따라서 부당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인간을 향해서 사악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조직 내 인간이라는 거는 결국 조직이 커지면 결국은 유계가 생기고 권위와 복종의 관계가 생기는데 이른바 지배관계가 생기는데 여기서 인간은 이 조직 내에서 인간은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무려 실험자의 65%가 그 권위에 복종했다는 거죠. 그죠? 굉장히 우울한 결론이죠. 그죠? 특히나 이 실험의 결과는 갈등을 피하는 원만한 성경일수록 그런 권위에 복종하는 경향이 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졸업을 하고, 혹은 뭐 학생일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조직에 들어갔을 때 조직 내에서 부당한 일을 겪을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자신이 당사자가 아니고 내 옆에 동료가 부당한 일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부당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과 손잡고 부당함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권위에 맞설 수 자신이 있습니까? 혹은 조직의 부당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렇게 할 자신이 있나요? 혹은 내부 고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같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조직 내에서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이 실험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인간과,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간과 구체적인 인간, 구체적인 인간은 조직 속에서 인간인데, 뭔가 조직 속에서 인간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재밌는 주제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그 인간이 성실히 일할 뿐만 아니라, 또 인간성이 왜곡되지 않는 형태로 일할 수 있겠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이 밑에 있는 그림은 스탠포드 감옥 실험인데요. 이 밀그램 복종 실험과 비슷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 역시 실험자를 뽑아놓고 두 집단을 나눈 다음에 제비뽑기로 두 집단을 뽑은 다음에 한 사람은 간수 그룹, 한 사람은 죄수 그룹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역할 실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행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는 다 평범한, 둘 다 똑같은 실험자의 지원자들이니까 똑같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간수들은 점점 사악해지고, 그 다음에 죄수들은 점점 이 사악한 간수들에 반항하는, 굉장히 돌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굉장히 평범했던 인간들이 왜 조직에 들어가면 이렇게 변하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험인 거죠. 이거는 한번 나중에 유튜브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조직 속에서 인간은 뭔가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조직 속의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지금까지 이제 조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근대 관료제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막스 베버 얘기도 하고 근대 관료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근대 관료제는 가장 대표적인 근대의 조직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근대가 생기면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때 정부 조직은 급격한 어떤 업무, 그 다음에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서 뭔가 가장 효율적인 조직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 조직의 형태가 바로 왼쪽의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은 이런 관료제적 조직 구조라는 거죠. 관료제적 조직 구조의 특징은 뭡니까? 철저한 유계 구조로 되어 있고, 철저한 형식주로 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근대 관료제의 특징은 또 법에 명문화된 어떤 절차 규칙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봤던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근대 관료제적 지배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효율적인 조직 형태였을 뿐만 아니라 일처리에 있어서 효율적이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가장 정당하다고 보는 거죠. 즉 정당하다는 건 뭐냐면, 효율적인 것과 다르고 정당하다는 건 뭐냐면은 근대적 관료제는 법적 지배, 즉 법적인 근거 속에서 구성됐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법에 근거했기 때문에 이 정당성을 획득하는 거였죠. 그래서 근대 관료제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효율적이라는 거죠. 효율적이라는 것은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조직 구조였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것이 가장 정당한 구조, 법적인 근거 속에서 조직이 운영됐기 때문에 법적 정당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대 관료제가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 같은 경우는
근대는 자본주의 사회인데 자본주의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관료제가 자리 잡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근대 관료제의 대표적인 어떤 주장인데, 우리는 관료제의 어떤 조직 원리라는 측면에서만 보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관료제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순간도 많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관공서 같은 데 가보면은 너무 형식주의적이고 그냥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그러죠. 법에 없다 그러죠. 그리고 문서주의. 다 문서로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절차입니다. 뭘 하나 동사무소 주민센터죠. 주민센터 가서 뭐 하나 떼려 그러면은 뭘 절차를 이렇게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냥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당연히 있는데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것이 관료제의 특성이라고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근대 관료제가 가장 효율적인 조직 원리로 자리 잡았다고 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한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밑에 보면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파킨슨의 법칙은 뭐냐면은 이 영국 해군성을 관찰하는 겁니다.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1차 대전 속에서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해군성이 점점 역할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쟁이 급박한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해군성도 규모를 축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쟁이 끝났는데도 보니까 해군성이 계속 규모가 커지는 현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파킨슨의 법칙입니다. 즉 행정조직, 즉 공무원 조직은 업무랑 관련 없이도 점점 조직이 확대되는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첫 번째는 먼저 부하 배증. 상관 한 명 아래에 부하들이 먼저 증가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증가하고요. 불필요한 공무원이 먼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증가해서 먼저 업무가 늘어납니다. 사람이 늘어나니까 이 사람이 놀면 안 되잖아요. 사람 한 사람 놀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업무가 배정돼서 업무가 늘어나는 거죠. 원래는 뭡니까? 전쟁이라는 업무가 폭증하면서 조직이 확대됐는데,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증가되고 거기에 따라서 불필요한 업무들이 늘어나는 거죠. 이게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공무원 조직 혹은 관료제 조직의 비효율성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근대 효율적인 조직으로서 근데 관료제가 채택됐는데 실제로 들여다봤더니 관료제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관료제는 현재는 필요 없는가? 이런 식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조직은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쪽이 이제 점점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거죠. 즉 외부 환경이 복잡해지고 변화가 잦은 거죠. 그리고 관료제 조직은 뭐냐면은 이 불확실성이 점점 증가하면서 어느 최적의 순간에서는 관료 조직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근데 불확실성이 더 증가하는 순간, 즉 현대처럼 불확실성이 더 증가하는 순간에는 오히려 관료제 조직이 여기서부터죠. 정점을 지나는 요 순간부터는 관료제 조직이 오히려 더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즉 적정 수준의 불확실성을 통제하는 데는 관료 조직이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현대 사회처럼 그 불확실성이 더 증가하는 이 정점을 지나는 순간, 이 불확실성이 더 점점 증가하면 오히려 관료제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료 조직이 가장 효율적인 건 맞죠. 그래서 가장 그 효율성이라는 장점 때문에 이 관료 조직이 등장했고 그것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는데, 현재 사회에서의 어떤 복잡성 속에서는 지금과 같은 관료 조직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근대 관료제는 근대 초기에, 즉 외부 환경의 변화가 빠르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효율적인 조직 원리였지만은 현대 사회처럼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정보량이 폭증할 때는 오히려 비효율성을 드러낸다. 그러면서 관료제 조직 원리의 비효율성을 주장하면서 미래에는 어떤 관료제 이후의 조직, 더 효율적으로 환경의 불확실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조직 구조를 찾는 연구들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서형 조직이 이제 관료제적 조직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비효율성 때문에 매트릭스 조직, 즉 어떤 위계에 따라서 이 조직하는 건 이건 똑같지만은 같은 기능 간에 서로 또 옆에 부서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발전시킨 네트워크 조직, 더 막 사방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런 식의 조직으로 조직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도 팀제라든지,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이후에 팀제, 정부 조직에 팀제 같은 게 도입되는 거죠. 팀제는 뭐냐면은 어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다른 부서 사람들도 모여서 하나의 팀을 구성하고 이 팀의 업무가 끝나면 팀을 해산하고 이런 식의 조직 실험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기존의 어떤 이런 관료제 조직이 갖고 있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직 원리들을 도입하고 실험해 보는 거죠. 그래서 미래 행정 조직은 유연화되고 공유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고 협업과 조정, 의사소통과 신뢰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자율성, 그 다음에 성과, 이런 것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기존의 관료제적 조직에서 이런 식의 조직으로 어떤 조직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료제 조직이 갖고 있는 비효율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관료제 조직이 법에 반드시 근거하고 절차를 따르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 속에서 법을 지키는 문제, 이른바 근대 법치 행정이라는 문제죠.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을 공평하게 대하는 어떤 행정의 형평성 문제랑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공무원의 재량을 발휘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렇게 공무원의 재량이 많이 발휘되다 보면은 일정하게 법이 정한 원칙에 벗어날 가능성도 있고, 또 누구는 잘 대해주고 어떤 국민은 잘 못 대해주는 이런 어떤 형평성 시비가 붙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관료제를 선호하는 거거든요. 혹은 근대의 어떤 정부 조직 원리로 채택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조직이라는 건 단순히 효율성만 추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치 행정 문제라든지 혹은 형평성, 이런 걸 고려할 때 여전히 관료제의 어떤 탁월함, 우수함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단순히 효율성만 갖고 지금의 관료제를 해체하거나 혹은 관료제는 아예 버려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1990년대에는 관료제 조직 원리의 어떤 비효율성이 강조되면서 새로운 관료제 이후의 조직 원리, 이런 것들이 크게 강조됐는데, 그런 실험 이후에 또 한편으로는 관료제 조직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들이 다시 부각되면서 관료제 조직이 오히려 좀 부각되는 어떤 이런 흐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베버리안 조직 원리라고 하는데, 즉 신베버주의적, 즉 베버가 이제 관료주의 이론의 어떤 핵심을 얘기했으니까 그런 베버주의 관료주의의 장점들이 다시 부각되면서 왜 정부 조직은 관료제도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옹호하는 이론적 흐름도 있다. 이런 흐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학년 때 이제 조직론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조직 구조와 관련해서 행정조직의 설계 원리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조직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직 구조는 이제 사람들이 그 조직에서 이제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당면한 사회 문제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오른쪽 그림에서 보다시피 정부 조직은 철저하게 관료주의적으로 조직이 설계되어 있죠. 그 원리 보면 일단 부성화의 원리입니다. 행정 기능, 업무 수행 절차, 장소, 고객 등이 동질적이거나 상호 연관성이 높은 것끼리 묶여놓는 거죠. 즉 기획재정부랑 교육부는 고객도 다르고 행정 기능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기능과 관련 어떤 이해관계자들, 이런 것에 따라서 철저하게 이렇게 조직을 나눠놓는 거예요. 칸막이를 이렇게 쳐놓는 거죠. 두 번째 원리는 통솔 범위의 원리입니다. 상급자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부하 직원의 수가 일정 범위 안에 있죠. 즉 과장은 대개 9명에서 10명 정도의 직원을 두고 있죠. 그리고 그런 과들이 모여서
실이나 국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실과 국, 네다섯 개의 실과 국이 합쳐서 하나의 부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의, 즉, 그때 이제 귤렉이 얘기했던 통설범의 원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적정 수준의 어떤 부하 직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원리에 따라서 적정 수준으로 부하 수의 직원을 조정하고 그 수가 넘어가면은 다시 부를 쪼개고, 뭐 이런 식의 원리로 구성되는 거죠. 두 번째는 명령통일의 원리입니다. 직속상관은 한 사람으로서 통일되어 있고 보고체제를 명확하게 하는 거죠. 즉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예를 들면은 여기에 책임자는 딱 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부가 그 직원들이 일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게 명령통일의 원리라는 거죠. 이런 식의 부성화의 원리, 통솔범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이런 걸로 정부 행정조직이 설계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외에도 이런 행정조직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직의 규모, 담당 업무, 조직의 고유한 기술, 조직 환경 이런 것들에서 변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우리 정부 조직 그리고 행정조직은 이런 관료제주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다.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조직 구조랑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부분은 이제 조직 갈등입니다. 왜냐면은 이 하나의 아까 같은 그런 원리로 정부 조직이, 관료 조직이 짜져지는데 조직 간에 서로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벌어지냐면은 아까 여기 보다시피 이 부와, 즉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각각 하는 기능과 그 다음에 고객도 다르고 그리고 실제 목표하는 바도 다릅니다. 기획재정부는 나라의 살림살이, 경제 부분을 담당하죠. 교육부는 국민들의 교육, 그 다음에 기초교육과 뭐 중등교육, 뭐 고등교육 이런 것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충돌할 수 있죠. 이쪽은 주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쪽의 정책 방향을 추진하지만은 기획재정부는 뭐 그건 좋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되니까 될 수 있으면은 예산을 축소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조직 간에 서로 하위 조직 간의 목표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조직들이 모두 합쳐져서 그 국가 발전이라든지 국민의 복리라든지 공통의 목표를 추진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조직 간의 칸막이가 쳐지면서 조직이 자신의 조직만의 어떤 목표, 이른바 조직 이기주의에 빠질 수도 있죠. 그리고 부서 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협력을 하지 않고 칸막이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조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런 조직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정부 업무 간의 협력을 이뤄낼 것인가? 왜냐하면 국민들의 삶이라는 거는 꼭 어떤 부서에만 종속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삶은 다양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양한 부서들이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조직이 좁은 조직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그 다음에 칸막이에 쳐졌으면 그것이 결국은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협업을 이끌어낼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한 어떤 조직관리 기술인 거죠. 두 번째는 개성과 참모 간의 갈등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건 어느 조직이나 있는 건데, 보통 조직에 장이 있으면은 보통 조직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서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개선이랍니다. 라인 조직이라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부서 장관들이 있고, 이런 거죠. 근데 보통 조직표명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참모 조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보통 청와대인 거죠. 청와대. 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도 CEO 아래에 무슨 영업부라든지 기획부라든지 마케팅부라든지 뭐 재무부라든지 이런 게 재무부서가 있고, 옆에 비서실이 있지 않습니까? 비서실이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런 게 있죠. 그러면은 이 부서랑 비서실이랑 누가 더 권한이 큽니까? 명령의 개통에 따르면 사실은 이쪽에 다 책임이 있죠. 근데 실제 현실 보면은 이쪽 비서실 쪽에 더 힘이 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비서실에 힘이 실리는 경우는, 왜냐면은 이 최고 권력자 혹은 CEO들과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힘이 실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업무를 추진할 때 이쪽 부서랑 이쪽 부서 간에 서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죠. 이쪽 보면 이쪽 사람이 바로 우리 청와대에 있는 정책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입니다. 이쪽은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죠. 근데 가끔 우리 신문지상에 볼 수 있지만은 경제정책을 놓고 이 기재부 장관과 여기서는 이제
라인 조직이죠. 개선 조직이죠. 그 다음에 청와대 실장과 서로 정책 간에 갈등하는 경우를 가끔 신문에서 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개선 조직과 참모 조직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식의 갈등이 있습니다. 집권화와 분권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 중심으로 끌고 가야 되는지, 즉 여기 대통령 중심으로 끌고 간다는 거는 청와대를 포함해서 대통령 중심으로 국정 운영할지, 아니면은 장관을 중심으로 국정 운영할지. 만약에 대통령 중심으로 국정 운영하자고 하는 거는 이건 집권화죠. 권력을 한 군데 집중해서 힘을 실어주는 거죠. 반대로 장관, 부서 중심으로 가자는 거는 분권화죠. 어떤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느냐. 그리고 중앙정부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느냐 아니면 지방정부 중심으로 운영하느냐. 이것도 집권화, 분권화 갈등이죠. 이런 식의 갈등들이 조직 갈등의 대표적인 유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직 갈등을 어떻게 잘 조화시켜서 통일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할 건가. 이런 게 조직 관리의 대표적인 어떤 쟁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 구조랑 관련해서는 먼저 어떤 식으로 조직을 설계하는지, 조직의 구성 원리, 그 다음에 그 조직 내 갈등을 어떻게 어떤 조직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그 조직 갈등을 어떻게 조화해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이런 게 조직 구조 측면에서 주요한 이슈라는 거죠.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조직 행태랑 관련된 겁니다. 조직 행태는 조직 내에서 인간에 관한 얘기죠. 조직 내에서 인간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추상적인 인간과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조직 내에서 어떤 기쁨을 갖고 혹은 보람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중요한 게 바로 리더십과 동기부여라는 측면입니다. 동기부여. 그리고 이 동기부여는 사실은 리더십에 관련 있는 거죠. 리더십에는 이런 겁니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은 물을 먹일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물을 먹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을 살살 달래는 거죠. 이게 바로 리더십에 관한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료제 조직에서는 위계의 원칙에 의해서 철저히 상명하복이 되어 있죠. 그리고 상관이 하관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할 수 있는 거는 법에 근거해 있는 거죠. 하지만은 이런 공식 권한에 근거해서, 즉 법에 명기된 공식 권한에 근거해서 명령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이 하관이 실제로 그 사람의 명령에 성실하게 동의하고 복종하는 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이게 이제 권력과 리더십의 차이인 거죠. 권력은 그 사람들을 통제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공식 권한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두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 하관 혹은 그 동료로 하여금 이 일에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거기에 추종할 수 있게 하는 그 능력, 이게 바로 리더십인 거죠. 그러니까 조직에서는 이 리더십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즉 집단 목표나 비전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리더십인 거죠. 그래서 조직이론에서는 어떻게 그런 위대한 리더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보면은 특성이론과 행위론과 상황이론이 있는데, 그냥 잠깐 핵심적인 얘기만 하면은, 특성이론은 뭐냐면은 리더는 타고난다는 겁니다.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고 리더의 속성들이 있는데 그런 리더의 속성은 어떤 것인지 이런 걸 보는 거죠. 행위론은 리더가 조직 내에서 어떤 식으로 행위를 했을 때 조직원들이 동기부여가 강하게 되는가, 그래서 리더의 행위 유형을 연구하는 거죠. 그리고 상황이론은 뭐냐면은 모든 상황에 통용되는 공통의 특성은 없다. 어떤 절대적인 법칙은 없으니까 구체적 상황에 맞는 구체적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이론들이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것보다 실제로 조직 내에서 리더십이 왜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리더십을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으로 나눕니다. 거래적 리더십은 뭐냐면은 이른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즉, 리더는 조직원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보상 혹은 어떤 비물적인 보상, 이런 걸 줍니다. 그 대가로 조직원들의
어떤 복종과 혹은 어떤 수능을 이끌어낸다고 보는 거죠. 이게 거래적인 거죠. 서로 리더와 조직원 사이에는 서로 거래 관계가 있다는 거죠. 즉, 조직원의 관점에서는 리더가 나한테 뭘 해줬기 때문에 혹은 나에게 승진을 약속해주거나 나에게 어떤 임금을 보상해주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도 무엇인가를 복종과 혹은 성실을 제공한다. 이런 어떤 거래적 관계로 보는 거죠. 거래적인 관계로 리더십을 보는 거죠. 변혁적 리더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변혁적 리더십은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어떤 리더가 변혁적 리더라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준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물질적이거나 경제적인 혜택을 주지 않았지만은 그에게 영감을 일으키고 내가 무엇인가를 더 나은 행동을 해야겠다는 어떤 자극을 주는 거죠. 지적이거나 감정적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자발적 헌신을 이끌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카리스마적인 혹은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변혁적 리더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 나와 있듯이 예수 같은 인물입니다. 예수, 여기 그림에 나와 있지만 예수가 어떤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모든 가족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따라 나서지 않습니까? 예수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삶의 의미, 그 다음에 세상의 의미,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어떤 영감, 이런 걸 주는 거죠. 즉, 예수야말로 역사상 출현한 가장 위대한 변혁적 리더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이 예수의 이 집단을 어떤 조직이라고 한다면은 예수가 발휘했던 리더십, 이런 것들이 바로 리더십의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 행태, 조직 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다. 왜냐하면 리더십 자체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그렇다면은, 리더십에 의해서 결국 리더십이 실제로 목표하는 것은 조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우리도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동기가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맨날 1학년들 한번 예를 들어보죠. 대학에 처음에 왔을 때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죠. 막 모든 걸 배우고 세상의 모든 걸 배우고 싶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종강도 이제 한 세네 시간밖에 안 남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대학 강의도 뭐 처음에는 뭐 신기하고 신선했는데 좀 들어보니까 뭐 그게 그건 것 같고 이러면서 동기가 떨어지는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 여러분 고3 때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공부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갑자기 공부하라 그러면은 동기가 뚝 떨어져서 공부하기 싫지 않습니까? 하던 일도 마침 하려고 했는데 잔소리가 들어오면 하기 싫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조직에서도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조직원들의 동기를 부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동기를 부여하는 게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죠? 그래서 아까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에는 동기부여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동기부여는 크게 내용이론과 어떻게 사람들의 동기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역시 이론이 발전해왔는데 내용이론과 과정이론과 직무이론인데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자세한 내용은 역시 2학년 때 본격적으로 조직론에서 배우면 되고 여기서는 큰 틀만 알아보는 겁니다. 동기부여 이론 중에서 내용이론은 뭔가 하면은 인간의 동기는 자신의 행동을 어떤 목적을 위해 특정 방향으로 작동시키는 내적 심리 상태인데 그 동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용이론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동기는 저차원적인 동기부터 고차원적 동기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슬로우의 5단계 이론이 가장 대표적인데 인간은 처음에는 생리적 욕구가 있다고 보는 거죠.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면은 그 다음에 안전 욕구가 발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안전 욕구가 실현되면 사회적 욕구로 발전하고, 그죠? 그리고 사회적 욕구가 발전하면은 종교 욕구로 발전하고, 그리고 종교 욕구가 충족되면은 자아 실현 욕구가 발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욕구는 낮은 단계의 욕구로부터 높은 단계의 욕구로 발전한다는 게 대표적인 이론인 거죠. 그러면 이 인간의 욕구가, 인간의 동기가 이런 식으로 발전한다면은 조직 원리를 이걸 적용해보면 어떻습니까? 즉,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이런 생리적인 욕구라든지 안전 욕구를 충족시키면 되죠. 그러면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욕구, 경제적 수준이 발전하고 이런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은
사람의 욕구는 사회적 욕구랑 종교 욕구, 나아가서 자아실현 욕구니까 이런 쪽을 충족시키는 쪽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동기론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헤르츠베르크의 이 이론은 뭐냐면은 이 메슬로의 동기 욕구 중에서 요 밑에 부분의 거는 동기 욕구라기보다는 불만을 잠재우는 거다. 그래서 위생 요인이라 보고 실제 동기는 요 두 가지 존경 욕구랑 자아실현 욕구다. 이렇게 이론을 변형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간의 동기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어떤 식으로 동기가 발전한다를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어떤 내용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조직원이 어떤 동기 수준에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동기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된다. 이런 식의 함의를 갖고 있는 거죠. 동기론 중에서 두 번째 이론은 과정이론입니다. 여기서는 공정성을 강조하는 거죠. 즉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 불만을 갖거나 의욕이 뚝 떨어지는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내가 쟤보다 더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나한테 더 보상이 적어. 내가 월급이 더 적어. 내가 쟤보다 더 능력이 좋은 것 같은데 쟤가 더 높은 자리에 있어. 이러면 사람들이 일의 동기가 뚝 떨어지죠. 그래서 아담스라는 사람은 이런 공정성을 동기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보는 거죠. 즉 자신과 중간 집단을 비교했을 때 얼마나 공정한지 판단한 다음에 사람들이 동기나 행동 방향 강도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동기론 중에 중요한 이론입니다. 과정 이론 거죠. 목표 이론 설정 이론인가 뭔가 하면은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자기가 조직이 설정한 목표가 있을 때 이 목표가 나한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 사람들이 몰입한다는 거죠. 이 목표 설정 이론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목표가 뚜렷할 때 그리고 그 목표가 나의 어떤 가치와 부합할 때 열심히 몰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표를 설정해주고 그리고 그 목표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가치를 일치시키는 쪽으로 조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떤 제안을 하는 거죠. 스키너의 강화 이론은 뭐냐면 사람은 결국은 자극과 거기에 반응하는 어떤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극에 따라서 사람들은 반응하니까 사람들은 유쾌한 자극을 주면은 그것이 유쾌한 자극을 주면은 긍정적인 강화 현상이 일어나고 불쾌한 자극이 일어나면은 즉 처벌 같은 게 일어나면 사람들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자극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 자극을 주자는 거죠. 대표적인 게 성과급제 같은 겁니다. 여기 뭐냐면 열심히 일하면 성과급을 주는 거죠. 성과급을 주면 사람들이 긍정적인 여기 보면 유쾌한 자극, 긍정적인 강화가 일어나가지고 더 그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더 높은 성과급을 받도록.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동기를 유발한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동기를 어떻게 하면 사람의 조직 내에서 인간의 동기를 유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이론이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동기론의 세 번째는 직무이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동기는 사실은 아까 했듯이 인간 본성의 어떤 동기의 어떤 상승 혹은 어떤 공정성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헤크만 이런 직무 특성 이론은 뭐냐면은 조직 구성원의 동기는 직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직무의 잠재적 동기는 이런 식의 산술로 즉 기술의 다양성, 과업의 완결성, 직무의 중요성을 3으로 나눠서 직무 자율성과 직무 능력을 환류하는 이런 걸 통해서 동기가 만들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즉 직무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동기가 보여진다고 보는 이론인 거죠. 그죠? 아까 두 가지 이론과 다른 거죠. 아까는 첫 번째 이론은 내용 이론에서 뭐였습니까? 동기는 사람 속에 내적이는 어떤 동기의 어떤 단계가 있다고 봤지 않습니까? 두 번째 내용 이론에서는 특히 공정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죠. 조직 내 공정성과 동기가 밀접하게 연관있다고 보는 건데
이 이론은 직무의 성격과 동기가 밀접하게, 즉 하는 일이 어떤지, 어떤 일을 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동기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페리의 공공동기, 공공서비스 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PSM이라는 건데 특히 공무원과 관련돼서 공무원의 동기, 즉 행정조직에 일하는 공무원들의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공공서비스 동기는 뭐냐면은 공무원을 하는 사람들, 즉 공무원 지망자들은 특별하게 일반 사기업에 가는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한 어떤 개인적 특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공공서비스 동기입니다. PSM이라는 건데 Public Service Motivation, 즉 공직 종사자들은 일반인과 다른 특별한 동기 요인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들은 공직에서 일하기 때문에 공익에 대한 헌신, 공적 책임감, 사회정의, 자성과 동정, 자기희생 정신이 강하다고 보는 거죠. 실제 그렇습니까? 실제 공무원들은 이런 공공 서비스 동기가 강한가요, 일반인보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은 더 헌신적이고 더 자성과 봉사 정신이 강한가요? 실제 그렇다면 굉장히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죠. 왜냐하면 공무원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보다 PSM, 공공서비스 동기가 강하다면은 더 헌신적으로 일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리고 실제 그렇지 않다면은 공직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공서비스 동기를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공익에 더 헌신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게 필요하죠. 이 부분, 그들을 더 PSM에 강화시키도록 교육하고 훈련하고 하는 대우해주고 이런 것들이 인사행정의 중요한 문제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의 얘기는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하죠. 어쨌든 공직에서 일하는 그 공직의 특성 때문에 그 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 어떤 특별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직무이론인 거죠. 그죠? 이런 이론들이 모두 조직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동기를 부여할 것인가. 이것과 관련해서 발전된 이론입니다. 지금까지 조직 구조랑 관련돼서 어떤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원리와 조직 갈등은 어떤 것이 있고 왜 발생하는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 행태랑 관련해서 결국은 조직 속에 있는 인간에 대한 얘기니까 어떻게 동기부여를 강화하기 위해서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리더십의 얘기, 그 다음에 조직 속 개인의 동기는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이론들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는 이 얘기입니다. 왼쪽 그림 한번 보시죠. 왼쪽 그림 보면 이제 갔다 온 사람들은 알겠는데 남성들 얘기입니다. 군대 갔다 오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예비군 훈련을 가게 됩니다. 가면은 알다시피 멀쩡한 사람도 군복만 입고 예비군이 되면은 완전히 이른바 속된 말로 개판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 데서나 막 잠을 자거나 그 다음에 껄렁하게 다니고 막 그렇죠. 왜 그런가? 그리고 오른쪽 그림 보십시오. 이 국회에서 싸움 나는 현상인데 실제로 우리가 300명의 국회의원을 보면은 이 300명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이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자기 분야에서 무조건 1등인 사람입니다. 지역구에서는 노래를 잘하든 뭐 친구가 많든 혹은 뭐 말을 잘하든 어쨌든 한 분야에서 1등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비례의원 같은 경우는 특별한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 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당을 만들고 국회만 들어가면 이렇게 싸움박질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예비군들, 엘리트들도 예비군복만 입으면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리고 국민의 대표, 잘난 국민의 대표는 왜 국회만 들어가면 이렇게 패싸움을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조직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조직 문화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조직은 사람이 만든 거지만 또 조직이 자율적으로 그 조직 속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른바 조직사회와 조직의 규율과 조직의 절차와 조직의 전통들을 그 사람들에게 전수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조직 속의 인간은 그 조직 고유의 문화를 내면화하는 거죠. 이게 이제 조직사회화, 오가니제이셔널 소셜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름으로써 독특한 문화가 생기는 거죠. 조직 내 문화가 생기는 거죠. 오른쪽 보면은 2011년도 10월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요 대기업 사원들의 어떤 이미지 조사를 했습니다.
보면은 지금도 뭐 이게 맞는지 벌써 10년 전 얘기라서 지금도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면은 삼성맨이다 하면은 뭐 남성이고 계란형이고 보통이고 키가 크고 전문적이고 유행에 민감한 정장을 입고 있을 것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현대는 상대적으로 남성이면서 근육줄이고 유행을 타지 않는 정장, 굉장히 강직한 이런 느낌을 주고 SK는 남성이면서 늘씬하고 유행에 민감한 캐주얼을 입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LG는 유행에 민감한 캐주얼이고 여성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그 조직 문화가 사람들을 그렇게 바꿔냈을 거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속에서 그런 조직 문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런 식의 모습을 갖고 있을 거라고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조직 문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조직 속의 인간, 행태, 그리고 조직의 구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조직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조직 문화가 실제로는 무형의 것이지만은 사람의 조직의 분위기 그리고 조직 내 사람의 어떤 행태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직 문화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라는 거죠. 조직 문화의 순기능은 조직 문화에 기반한 행동 양식을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죠. 그리고 구성원들의 행동 예측과 조직의 일체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조직 문화가 결국은 내면화되는 거니까 조직 사회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 조직 내에서 조직의 전통과 규칙 그 다음에 조직의 어떤 규범과 어떤 문화를 익힘으로써 그 조직에서 하나로 융화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역기능도 있죠. 조직 문화가 너무 강할 경우에는 혁신성과 다양성을 저해하는 거죠. 우리 조직 문화는 이런 거야. 우리는 이런 거야. 우리는 이런 사람들 싫어해. 우리 조직에 이런 사람이 맞아. 하면은 튀는 사람들, 한마디로 튀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왕따를 당하고 결국은 조직에 쫓겨나는. 그죠? 그리고 혁신성을 방해하고 다양성을 저해하는 거죠. 이런 거는 나중에 결국 무산일주의와 복지부동 이런 것도 갖고 오기 때문에 이건 조직문화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카톨릭대 학생들은 어떤 조직문화를 갖고 있습니까? 카톨릭대 학생들도 굉장히 느슨한 조직이지만은 카톨릭대에서 다닌다는 이유로 일정화가 공통된 한 4년 지나 보면은 공통의 어떤 공유되는 어떤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대학에 다니면서 경험해 보십시오. 어쨌든 지금까지 행정학의 분과 학문 중에서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크게 조직 구조, 그 다음에 조직 행태, 그 다음에 조직 문화 이런 큰 세 개의 범주로 말씀을 드렸고 각각의 어떤 식의 논의가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왜 조직을 만드는가, 그리고 조직 속의 인간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으로서 이번 11주차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인사행정, 즉 조직 내, 특히나 이제 행정 조직 내에서 어떻게 사람을 선발하고 어떻게 사람을 교육 훈련시키고 어떻게 퇴직시킬 건가 이런 게 이제 인사행정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11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